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발표를 맡은 펀디멘털 팀 발표자 강동균이라고 합니다. 같은 팀의 용원님, 동진님, 동희님, 민성님, 석중님, 정현님, 성원님, 서영님, 영준님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Pediatric Sleep Stage Classification Using Multi-Domain Hybrid Neural Network입니다. 어, 이제 CNN과 RNN이 결합된 혼합신경망, 즉 하이브리드 뉴럴 네트워크로 소아의 수면 단계를 이제 구별하는 방식인데요. IEEE 억세스에 이제 등록되어 있고 서울대학교 소아청소년과와 그다음에 서울대 전기컴퓨터공학부 윤성로 교수님 연구실에서 합동으로 이제 진행한 연구입니다. 먼저 이제 뇌파가 생소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뇌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뇌파는 이제 Electron Encephalography, 줄여서 EEG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신경계에서 이제 뇌신경 사이에 신호가 전달될 때 생기는 전기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심신의 상태, 뭐 공포라든지 아니면 긴장이라든지 뭐 나른함이라든지 산만함 이런 상태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요. 뇌의 활동 상황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 이제 꼽히고 있습니다. 이제 뇌의 전기적 활동에 대한 이제 신경 생리학적 방법으로는 이제 두피에다가 이제 직접 전극을 부착해서 이제 그 신호를 기록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전극을 피질에 부착하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보통은 물 주입하지 않는 비침식적인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매라든지 뇌손상, 뇌전증 같은 여러 질환을 평가하거나 뇌사를 진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뇌파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이제 고유한 걸로는 이제 델타파, 즉 숙면을 취하거나 뇌에 이상이 생길 때 주로 나타나는 파형이고요. 세타파는 이제 반수면, 렘수면이라고 하죠. 혹은 수면이나 산만함을 느낄 때 이제 주로 검출되는 파형이고요. 알파파가 이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파형인데요. 주로 이제 몸이 이완을 느끼거나 휴식을 하거나 명상을 할 때 나타나는 파형입니다. 그리고 베타파는 뭔가 활동적으로 움직이거나 무엇인가에 집중을 할 때 나타나는 파형이고, 그리고 이제 그쪽은 방사선이긴 하지만은 이제 어벤져스에서 헐크 관련돼서 언급되어 있는 이제 감마파가 있습니다. 이 감마파는 이제 흥분, 불안, 강한 스트레스를 느낄 때 나타나는 파형입니다. 먼저 인트로덕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러니까 사람의 수면 단계를 정확하게 식별하는 것은 임상 실험이라든지 신경학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보통 이제 이 과정은 이제 직접 전문적인 기술자가 수동으로 수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 집약적이고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정확한 수면 분류가 이제 초래될 수도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전에도 하이브리드 뉴럴 네트워크가 수면 단계에 사용되기로 했습니다만, 소아를 상대로 한 이제 자동 수면 분류는 이제 아직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과 비교했을 때 어, 약간 뇌, 소아의 뇌는 이제 주로 이제 좀 약간 이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성인 자체랑 다르기도 하고, 소아의 뇌 자체에서 또 서로 다른 신호가 이렇게 막 혼용되기도 해서 그 이질성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클래시파이어가 다중 클래스 수면 단계를 갖는 첫 번째 연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의지의 형태라든지 주파수 정보를 또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새로운 멀티 도메인 하이브리드 뉴럴 네트워크를 여기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PSD를 능가하는 그런 단기간 시그널 세그먼트에 대한 상세한 이제 주파수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 인스테던스 프리퀀시를 이제 사용했는데요. 이, 이, 그, 그러니까 순간 주파수라고 하고 오늘 발표할 때 많이 등장하는 거니까요. 이 인스턴스 프리퀀시 이제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PSD라고 하면은 이제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라고 하는데 파형 분석을 할 때 그러니까 분석 구간이 만약에 무한대라면은 이제 푸리의 트랜스폼을 통해서 구한 단위 주파수당 에너지의 분포를 이제 파워 스펙트럼 덴시티 즉 PSD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리한 합리적인 그런 수면 단계를 분류를 위해서 이제 효과적인 어떤 시간적인 그리고 공간적 그리고 도메인별 이제 컨디션을 찾기 위해서 인풋 시그널의 길이 혹은 입력 채널의 수를 변경해서 이제 분류 성능을 이제 조사하였습니다. 그 실험 과정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수집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소아 수면 단계니까 아무래도 소아의 데이터가 많이 사용됐겠죠. 이제 총 218명의 소아 피험자가 이제
동원됐고요. 여아는 115명, 평균 나이는 12.73에 이제 표준 편차는 2.69세였고요. 남아는 이제 103명, 평균 나이 13.37세에 표준 편차는 2.53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지 이제 모자를 약간 이지 실험에 사용 특수한 모자가 있는데 보통 32채널 있고 저는 64채널 쓰는데 일단 여기서는 32채널이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포크입니다. 국제수면의학회에서는 보통 30초를 기준으로 사용하는데요. EEG 데이터는 30초, 20초 혹은 10초 에포크대에서 이제 ASM 표준을 따르고요. 이런 검사에 대한 기존의 임상 관행을 준수하고 짧은 에포크 길이가 각각 수면 단계 분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조사했습니다. 보통 수면 단계는 이게 총 5가지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제 웨이크물 각성 상태는 에포크 상에서 이제 알파 및 베타파가 존재하거나 안구 운동이 이제 빈번하게 발생할 때 이제 주로 각성 단계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non REM 수면, 그냥 정규적인 그런 수면인데요. 알파파의 50% 이상이 소멸됩니다. 그리고 눈의 움직임이 감소하고 화형이 좀 약간 잔잔하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논 램은 이제 슬립 스핀이라는 K 컴플렉스가 있는데요. 그 다음은 이제 논 램 수면, 이제 정규 수면 세 번째 단계인데 이때는 델타파가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램 수면은 이제 좀 약간 얕은 수면을 의미한데 각각 빠른 눈 움직임이랑 함께 이제 톱니 모양의 이제 파동이 이제 존재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채널인데요. 이거 자체 이제 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뇌 이제 앞부분, 전두엽 부분이라고 하죠. 그다음 두정엽, 뒷부분이 후두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변량 공간적인 정보가 이제 자동으로 수면 단계를 분류하는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유형의 EEG 채널 세트를 활용했는데요. 하나는 19개 채널을 동원했고 하나는 또 6개의 채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EEG에 집중하기 위해서 EMG, 근전도나 EOG, 그다음에 근안전도, 그러니까 눈 신호죠. 그다음에 이제 ECG, 그러니까 심전도 같은 그런 다른 생체 신호는 일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전체적인 이제 구조인데요. 하나씩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EEG 일단 로컬 이제 시간 불면 기능뿐만 아니라 또 시간 종속성을 학습하기 위해서 CNN과 이제 RNN 하이브리드가 이제 등장했고요. 이제 로우 시그널 있는 그대로의 신호뿐만 아니라 주파수 내용도 이제 중요한 신호인 만큼 다중 도메인 하이브리드 뉴럴 네트워크인,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 멀티를 이제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시간이나 혹은 주파수 영역 정보를 동시에 모델링하기 위한 두 개의 독립적인 CNN으로 구성되었고요. 전체 아키텍처는 아까 이제 그림에서 보았듯이 CNN Layers for the Time Domain 그리고 CNN Layers for the Frequency Domain, 이 부분이 일단 오늘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LSTM Layers for the Multi Domain, 그러니까 시간 영역, 그 다음에 주파수 영역 CNN 계층, 다중 도메인의 LSTM 계층, 이 세 부분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CNN Layers for the Time Domain입니다. 시간 영역 신호 모델링을 위한 네트워크인데요. 어, 이제 공간적 특성이랑 시간적 특성을 모두 학습하기 위해서 EEG 신호의 한 개 에포크를 이제 1초의 세그먼트로 이제 나눴습니다. 그래서 각 세그먼트는 이제 3개의 레이어를 통해 처리되는데요. 이들 각 레이어는 크기가 5인 필터를 가진 1차원 컨볼루션 레이어랑 그다음에 배치 노멀리제이션, 그다음에 렐로 활성함수랑 컨볼루션 필터와 동일한 커널 크기를 가진 맥스 풀링의 이제 순차적인 조합입니다. CNN 뒤에 이제 숨겨진 시간의 영역은 이제 그 이제 HE 이 신호를 하는데요. 네. 이거는 그 그러니까 제2번째 세그먼트를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CNN 세타 T는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인데 세 개의 레이어로 이루어진 그 파라미터 세타 T와 있는 그 T를 모델링하는 데 쓰는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제 CNN Layers for the Frequency Domain입니다. 일단 여기서 일단 FXJI는 로우 시그널 X를 주파수 정보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함수는 이제 주파수 영역의 CNN 레이어 뒤에 이제 히든 리프레젠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CNN 세타 F는 이제 매개 변수 세타 F를 가진 그런 이제 CNN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Z는 그다음에 이제 다음 Z 함수는 각 이지 세그먼트 X가 이제 시간 분석 형식 이제 히베르트 변환 그리고 함수 세타 t분의 1과 함께 입력 함수의 컨볼루션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Z는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x분의 이제 히베르트를 이제 를 적용한 이제 아크탄 함수이고 그다음에 이제 인스턴스 프리퀀시가 이제 이제 스케일화된 그런 세타 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아직 여러 번 봤지만 이해를 못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주파르스 정보를 모델링하는데 이제 사용된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단순성을 위해 T 표기법을 이제 생략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STM Layers for the Multi Domain입니다. 두 개의 숨겨진 벡터, 그러니까 모델링된 로 시그널 및 주파수 정보가 연결되고요. 전체 에포크 내에서 이제 장기 종속성을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된 LST 네트워크에 이제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포워드 스테이트뿐만 아니라 백워드 스테이트까지 활용하는 이제 양방향 LSTM의 두 층을 이제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fully connected 네트워크이 추가돼서 마지막 시간 단계 벡터를 이제 W, N1, N2 이 세 등급으로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이제 총 5개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 논문에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상으로는 지금 마지막 2개를 제외한 웨이크무스, 그다음에 논램스면 그다음에 논램스면 2 이렇게 세 등급으로만 일단 사용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시는 배시 함수는 이제 연결된 벡터 이제 HI랑 GI를 이제 지칭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L은 이제 LST의 마지막 시간 단계인데요. 벡터가 이제 네트워크 매개 변수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이제 손실을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확률로요. 써 이제 출력을 인코딩하는 소프트맥스 활성화로 이제 fully connected 레이어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서는 총 이제 성능을 이제 분석해야 되는데요. 그다음 우선은 전반 세 가지 이제 통계적 수치를 사용했습니다. 전반적인 정확도, 그다음에 F1 스코어, 그다음에 커피언스 캐파인데요. 일단 하나씩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1 스코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그러니까 이제 실제 투링 먼저 일단 프리시즌과 이제 리콜의 평균인데요. 먼저 일단 프리시즌 먼저 설명드리자면은 모델이 true라고 분류한 것 중에서 실제 true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recall은 실제 true인 것 중에서 모델이 true라고 예측한 것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제 F1 스코어는 이제 모델이 true라고 분류한 것 중에서 실제 true 더하기 그 다음에 실제 true인 것 중에서 모델이 true라고 예측한 것의 비율 더하기 그 다음에 precision과 recall을 곱한 거의 2배를 한 값이 이제 F1 스코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캐파 스코어 같은 경우는 두 관찰자의 측정 범주값에 대한 일치도를 이제 측정하는 것인데요. 어, 그러니까 공교롭게 이제 일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두 관찰자의 특정 범주값에 대한 일치도를 이제 특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경학자에게 생성된 라벨과 제한된 이제 H&M 멀티에 의해 예측된 라벨 사이에 이제 합치를 이제 일치도를 측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P0는 이제 accuracy를 지칭하고 그다음에 P2는 여기 이제 P2는 어 그러니까 우연하게 일치가 일어날 확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완벽하게 일치가 일어났다면은 이제 0이 되는 것이겠죠. 다음은 결과입니다. 이제 입력 신호를 어떻게 조합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냐를 먼저 설명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싱글 타입, 그러니까 하나만 썼을 때, 그러니까 이 5가지, 그러니까 로우 시그널을 이용했느냐, 이제 파워 스펙트럼 덴시티를 이용했느냐, 아니면 인스턴트 프리퀀시만 이용했느냐, 아니면 로우 시그널이랑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이용했느냐, 아니면 로우 시그널이랑
특징간 주파수 인스턴스 프리퀀시를 이용했느냐, 어떻게 조합을 짰느냐에 따라 성능이 달라졌는데요. 일단 하나만 사용했을 때 위에 그러니까 타임, PSD, 이제 IF 같은 이 위에 세 가지 같은 경우는 프리퀀시 모델링 CNN을 제거했고요. 먼저 그다음에 일단 PSD만을 입력으로 사용했을 때는 좀 성능이 좀 많이 떨어지게 됐는데요. 짧은 시간 세그먼트로 이제 계산을 했는데 타임 도메인 시그널과 IF의 시간적 정보 손실을 초래했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PSD 같은 경우는 표현력이 낮기 때문에 이제 로우 시그널만 사용한 경우보다 더 이제 성능이 더 나빴고, 반대로 이제 인스턴스 프리퀀시를 단독으로 사용할 때는 합리적인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HA 멀티에 대한 이런 인풋으로 로우 시그널과 조합하여 사용할 때 이제 최상의 성능을 이제 그 보였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풋 시그널의 길이, 그리고 사용한 채널 수의 수, 그 다음에 프리퀀시 도메인 인포메이션이 어떻게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개 채널의 타임 시리즈와 이제 인스턴스 프리퀀시가 결합된 입력 신호가 최상의 이제 분류 성능을 달성했는데요. 19개 채널, 네, 먼저 근데 여기서 이제 30초를 문제는 여기서 30초를 10초로 인풋 시그널을 줄였을 때 전체 정확도가, 그러니까 91.96에서 이제 91.96, 그 다음에 89.86에서 88.64로, 그 다음에 92.21에서 90.23으로 퍼센트로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개 채널 같은 경우는 어, 그, 그러니까 입력 신호의 길이가 30초에서 20초로 단축됐을 때 성능이 좋아졌는데요. 90.83에서 91.59로, 88.34에서 88.47로, 그 다음에 90.57에서 91.28로 이제 성능이 향상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초에서 10초로 감소할 때는 감소하였죠. 그래서 이제 모든 유형을 이제 비교했을 때 19개의 채널, 19개의 채널, 그 다음에 이제 30초의 입력 길이에서 최상의 성능을 보장한 반면에 6개를 입력 채널, 6개의 채널을 사용했을 때는 20초에서 이제 최상의 성능을 이제 보장했습니다. 그래서 입력 신호의 종류에 관해서는 이제 인스턴스 프리퀀시와 결합한 타임 시리즈는 입력 길이 30초 동안 이제 19개 채널 입력 시구 최고의 성능을 보장한 반면에 20초 입력 길이 20초 같은 경우는 6개 채널로 최고의 성능을 보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다른 머신러닝 모델들과 비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랜덤 포레스트, 그라데이션, 부스트, 그다음 서포트 벡터 머신 등과 함께 이제 비교를 했는데요. 기존의 러닝 머신은 이제 입력을 추출할 때, 그러니까 피처 익스트랙션을 할 때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제 이의지를 아까 말씀드린 델타, 세타, 알파, 베타 5개 등의 주파수 범위로 이제 분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한된 그런 하이브리드 뉴럴 네트워크의 RNN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LSTM 레이어를 제거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CNN을 사용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굵은 글씨가 이제 특징 추출 없이 이제 EEG를 로우 시그널을 사용했을 때 이제 최상의 성능을 나타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줄 친 거는 이제 각각,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그러니까 단일로 이 중에서는 이제 그 그라디언트 부스트 부분이 제일 높았고, 밴드 파워의 그라디언트 부스트가 높았고, 뭐 여기서는 밴드 파워의 이제 랜덤 포레스트가 높았고, 여기서는 이제 뭐 밴드 파워의 그라디언트 부스트가 높았는데, 종합적으로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높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입력으로 로우 시그널과 인스턴트 프리퀀시 조합을 사용해서 특징 추출 없이 분류자 중 이제 클래시파이어 중에 최고의 성능을 이제 발휘했습니다. 다음 디스커션입니다. 엔드 투 엔드 클래시파이어를 여기서 사용했는데요. 이제 소아는 성인에 비해서 이제 다차원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물이 좀 아티팩트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PSG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수면 다원 검사를
라고 해서 이제 수면의 질과 양을 측정하는 그런 수면 질환과 장애를 찾아내는 검사인데, 여기서는 그 타이틀을 쓰지 않고 외래 환자의 소아 뇌파 기록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적인 타당성 측면에서 성과가 있다고 이제 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 주파수 영역을 추가에 기초해서 이제 엔드-투-엔드 클래시파이어 분기를 약간 수정하는 것에 이제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임 도메인 분포라든지 엔트로피라든지 뭐 이런 복잡한 복잡한 이제 수동적인 기능 대신에 엔드-투-엔드 클래시파이어의 특성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 C 계열에서 간단히 얻은 인스턴스 프리퀀시를 이제 선택했습니다. 다음은 아까 내용이랑 좀 중복되는데요. 그 입력 길이를 30초로 늘리고 그다음 채널을 추가했을 때 이제 성능을 향상시켰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시간적 정보랑 공간적 정보를 적절히 조합시키면은 자동 수면 단계 분류를 위해서 이제 하이브리드 뉴럴 네트워크 분류 클래시파이어에 대한 입력으로서 이제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9개 채널에서 그 어 그러니까 타임 시리즈, 그러니까 로우 시그널이랑 인스턴스 프리퀀시를 30초로 늘렸을 때 이제 성능이 향상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타임 도메인 인포메이션은 이제 두 가지 유형의 단계를 식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PSD랑 결합해서 PSD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추정치와 이제 결합했을 때 그런 일시적인 변동 손실 때문에 이제 성능이 이제 저하됐다는 점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Potential for Performance Improvement via Data Accumulation인데요. 데이터의 사이즈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제 본 것입니다. 보시면 이제 주황색이 하이브리드 뉴럴 네트워크고 파란색이 랜덤 포레스트고요. 한쪽은 이제 그레디언트 부스트고 하이브리드 뉴럴 네트워크를 분류한 건데요. 이제 N1 단계를 이제 깨어 있는 상태에서 수면 상태로 전환하는 동안 나타난대요. 아까 말씀드린 N1 단계가. 근데 클래시파이어 N1 단계 분류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딥러닝이 이제 데이터 중심이다 보니까 더 이제 훈련 데이터 크기가 클수록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여기서 가설을 세우고 측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른 어떤 쉘로우 모델,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는 랜덤 포레스트나 그레디언트 부스트를 사용해서 그냥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데이터 집합 크기의 이제 결함을 분석해서요. 그래서 이제 어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비율에 따라서 각 테스트 세트에 대한 N1 클래스의 이제 F1 점수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기초한 반응이고요. 어 하이브리드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전체 데이터 집합을 사용하는 그레디언트 부스트보다 이제 성능을 더 잘 보여줬고, 그다음에 데이터 집합 크기의 함수로서 이제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주고 있죠. 반면에 이제 데이터 크기가 증가했는데 그 다른 머신러닝 모델들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정체된 그런 포화 상태인 걸 보여주는데요.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교육했을 때 그러니까 N1을 분류할 때 더 나은 성능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의학적 함축인데요. 그다음 클리니컬 임플리케이션 부분인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면 분류는 그런 각성이라든지 후속 임상 이제 해석할 때 중요한 단계인데요. 이제 어 딥러닝 기반 접근 방식과 등가하나 그런 능가하는 하이브리드 클래시파이어의 성능이 다른 기록 그 그런 임상 수면 분류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경우에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아 연령대의 이제 이 뇌파 신호는 아이들의 이제 뇌가 성숙할 때 상당히 변화가 큰데요. 이제 아무래도 성장을 하다 보면 또 뭐 사고력도 증가하고 이런 것도 같은 맥락인데, 그런 가변적인 그런 소아의 뇌파에도 불구하고 뇌파 신호에도 불구하고 3 단계를 분류할 때 성인 이미지 세트를 사용하는 최근의 어떤 딥러닝 기반 분류기와 비교해도
충분히 이제 성능이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하이 드리븐 뉴럴 네트워크는 이제 평균 연령보다 더 낮은 연령의 소아 연령에서 자동 수면 단계 분류에 대한 그런 임상적인 타당성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시간이나 주파수 영역에서 이제 소아의 그 뇌파 신호 데이터셋에 대한 그런 하이브리드 뉴럴 네트워크 기반 분류에서 입력 신호의 길이 그리고 채널 수의 입력 채널 수 그다음에 입력 신호 유형이 이제 미치는 영향을 이제 보여줬는데요. 세 단계 분류에서 이제 분류하는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랭스 길이가 증가해야 되고 더 많은 채널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시간적인 그런 어, 가변적인 그런 주파수 영역 정보와 이제 조합을 이루어내야 된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그런 수면 분류와 이제 분류 방법을 능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EOG라든지 EMG 같은 다른 생체 신호에서도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아까 그 wakefulness 그다음에 non-REM1, non-REM2 이 세 가지만 사용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정규 단계인 다섯 가지 그러니까 non-REM3 그다음에 이제 램 수면 이 다섯 개를 다섯 개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성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로 향후 미래 연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질문 하나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아까 일단 제 이해를 확인하고 싶은데, 네, 테스트는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했다는 얘기가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뇌파의 클래스 디스크립션 슬라이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쪽으로 넘어가 주실 수 있나요? 인가요? 네네. 네, 이것도 있고, 아까 파동, 패턴 부분 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게 다섯 개가 네, 다섯 개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사용한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은 델타, 세타부터 감마까지 갈 때 네, 올디널한 게 보이는데 올디널 레그레션 아니면 또는 올디널 라고도 불리우는 태스크를 하지 않고 네. 클래시피케이션을 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델타, 세타, 알파 이렇게 나눈 게 아니라요? 지금 이 주파수가 0에서 4Hz가 델타고 4에서 네, 8Hz가 세타잖아요. 네, 델타랑 세타의 대소 관계를 비교했을 때 네, 대소 관계가 존재하잖아요, 지금. 네, 그럴 경우에는 올디널 레그레션이나 올디널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불리는 태스크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되는데 네. 굳이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진행한 이유를 모르겠어서요. 아, 제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보통 연구를 진행한 경험을 말씀드리면 사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기법이에요. 아까 일단 그 머신러닝이라든지 이제 그 수면 단계를 기준으로 할 때 이제 아무래도 그걸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아무래도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랑 조합을 했을 때 성능이 조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자체적으로 그 하이브리드 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픽처 익스트랙션을 사용하지 않고 그 하이브리드 뉴럴 네트워크의 기능만 사용해서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네, 조금 첨언드리자면 쓰리 클래시피케이션 타겟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세 개의 클래스를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그 세 개의 타겟 클래스에서의 지금 이 주파수 영역대는 상당한 그 주파수 조합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특정 타임 시그널이 있을 때 이렇게 델타 세타 이렇게 분류를 하긴 하지만 이거는 어떤 주파수 영역대의 레이쇼 주파수 비율로 나타나는 항목들이고요. 이렇게 규정적으로 분류는 하고 있지만 인풋 파워 밴드에서는 프리쿼시 밴드에서는 되게 다양하게 비율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널을 말씀 주셨는데
그 명확하게 오디널로 끊어지는 그런 건 아니고요. 타임 시리즈 안에서 델타파가 뭐 60%, 세타파가 30%, 알파가 10%뭐 이런 식으로 그 타임 시리즈에 따라서 상당한 분포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풋 데이터로 사용되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